그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열기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뭐 몇백 대를 기본 나오고요. 현장에서도 프리미엄 붙여서 그냥 지금 계약만 하면 3개월 내에 2배로 튕겨준다라는 게 그냥 만연하고 실제로 피가 붙었고요. 소위 똠다방들이 주변에 있었군요. 엄청났고 네. 또 월세도 실제로는 50만 원 또 받기 어려운데 받아서도 안 되고요. 이게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여러분 혹시 생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쓰는 생숙 이거 한 번에 들으시면 부동산 고인물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 레지던스라고도 부르는 그건데요. 전국에 10만 채 정도 있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 시절에 투자 대상으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일단 법상 주택수에 안 들어가고 대출 세금 규제가 약해서 투기를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서 요거 규제 좀 풀어주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는 요것도 규제를 풀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현장의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국세청이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요 복잡합니다. 뭐가 좋은 건지 어떤 게 유리한 건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임란 소장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숙 좀 알면 고인물 맞습니까, 소장님? 생숙 관심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조금 관심 있다는 이야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네. 생뭐? 생뭐? 그렇죠. 이름이 백숙도 생숙. 아니고 무슨 생숙이냐. 그래요. 거기까지 안 가려고 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소장님. 네네. 우선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레지던스라고도 하는데 네. 요거는 오피스텔하고 다르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두 개는 뭐가 다릅니까? 이게 사실 좀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이건 숙박시설입니다.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이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업무용 시설입니다. 그래서 생긴 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 건축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이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주차장을 더 많이 지어야 되고요. 생숙은 주차장을 적게 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만 짓는 것보다는 생숙을 섞어버리게 되면 건물을 그 세대 수를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편법으로 활용이 된 게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이게 원래 취지로는 숙박이니까 우리 에어비앤비처럼 숙박을 잘 운용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이제 판매를 하냐면 오피스텔처럼 파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팔듯이 숙박으로 활용해도 되고 월 100만 원 받고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돼라고 하면서 파는데요. 이게 2020년, 2021년에 완전 불이 붙습니다. 그때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 올라가고. 이거 몇천 대 1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는 가격도 비싸고요.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대출도 안 나오고 전매 제한 걸리고 하는데 생숙은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모든 규제를 다 피해갑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열기가 얼마나 엄청나냐면 뭐 몇백 대를 기본 나오고요. 현장에서도 프리미엄 붙여서 그냥 지금 계약만 하면 3개월 내에 2배로 튕겨준다라는 게 그냥 만연하고 실제로 피가 붙었고요. 소위 똠다방들이 주변에 있었군요. 엄청났고 네. 또 월세도 실제로는 50만 원 또 받기 어려운데 받아서도 안 되고요. 이게 숙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칼을 빼들었죠. 네. 2021년 5월에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안 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마. 2년 유예기간 줄게. 그 사이에 오피스텔로 전환할 사람들은 하고 네. 아니면 10월부터 그러니까 올 10월이죠. 10월부터 단속할게. 단속하면은 이행 강제금이 발생합니다. 공시가격의 10%. 그러니까 2년 내에 전환해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데드라인이 한 달 남았죠. 그러면 생숙이라는 게 일단 팔리기는 했으니까 사는 사람 내쫓을 순 없고 네네. 2년 안에 이걸 해결을 해라. 해결하라고 했는데 이걸 사람 사는 용도로 취사하고 숙박하면 안 된다 이거였는데 그렇죠. 그럼 다음 달부터 주거용으로 생숙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럼 불법이에요? 이행강제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공시가격이 10%면 엄청난 금액이고요. 이게 그렇죠. 매년 발생합니다. 매년? 네. 그동안 그러면은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변형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어야 되는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쉽게 생각하면 왜 안 하지?
차라리 그냥 오피스텔 해라고 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용도 변경이 안 나옵니다. 왜요? 주차장 때문에. 아, 애초에 주차장 수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복도하고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법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허용은 해준다라고 했는데 주차장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전환은 가능한데 법이 그러니까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환율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99%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팔지도 못하고 프리미엄은 고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생숙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검토는 하는데 이거 오피스텔하고 또 이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있죠. 아직 입장을 못 정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이게 입장이 애매해요. 원칙적으로 하면 봐주면 안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게 숙박시설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했는 거고 또 현실을 생각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피해를 보라고 그냥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문제 되리라고 좀 예상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또 뭐 방송 통해서라도 계속 주의를 줬고요.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현장에 가서 이제 미팅을 하고 한번 해봤는데 네. 광고는 그렇게 합니다. 뭐 숙박 또 할 수 있다. 전문 업체 지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숙박 관리할 수 있겠냐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숙박 관리를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숙박업체를 준비하지도 않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 거죠. 그냥 판매만 하려고. 그럼 판 사람들도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판 사람들 책임지지 않습니다. 계약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네.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을 주든가 뭐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주든지 세금을 내더라도 주거용으로 전환을 해주든지 아니면 계약한 분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잖아요. 네. 수십 명이 있으면 단체를 만들어서 그 분양형 호텔처럼 자기들이 숙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야, 근데 그게 쉽냐고요. 안 쉽죠.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당장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이슈가 되는 게 오피스텔 중에서 네.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네. 왜 이것도 집값이 급등하는데 아파트는 모자라고 뭐 맞아요. 실제로 실타는 부족하니까 오피스텔도 바닥 난방을 허용한 곳들이 일부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거는 규제가 됩니다. 각종 규제에 다 들어가고 취득세 높고 주택 수혜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네네. 오피스텔 시장이 너무 죽어간다. 이거 주택 수에서 빼주자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 아유, 그러니까요. 왜 한숨을? 이게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이게 참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가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정부도 잘못하긴 했죠. 주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닥 난방 허용해주고 굉장히 장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위기에 앞서서 생수하고 비슷한 경우예요. 아파트는 뭐 대출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렵고 가격도 비싼데 그래도 오피스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또 네. 많은 분들이 들어갑니다. 분양가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 마이너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아마 풀어주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원칙이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풀어줄까요? 상황이 어렵게 되면 또 정부가 계속 뒷짐질 수는 없겠죠. 내년 4월 총선도 있으니까 아마 생수기나 오피스텔 부분도 결국에는 정부가 양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집값이 슬금슬금 올라서 네. 50년 대출 안 돼. 생애 최초자만 대출해줘.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데 네네. 그거하고 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상충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게 한 100명? 1000명 정도의 문제라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생수기 10만 명이란 말이에요. 10만 채니까 한 집에 둘 셋이 살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무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되는데 편법이다 반대한다 이런 의견도 많으시네요. 저희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죠. 처음부터 그렇죠. 이런 건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였죠. 아유 근데 이게 정부가 또 전환하라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애초에 전환이 안 되는 구조였다. 그렇죠. 이게 뭐죠? 지자체에서 안 해줍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상단이 이제 7%까지 간다. 네네. 은행권에서 빌리려면. 네. 근데도 돈을 꿔서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는 이제 그분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2020년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거래량은 그때보다는 줄어들었는데 비중을 보면 이제 30대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은 케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자금력이 되고 내가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야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네. 떨어질 수도 있죠. 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는 또 오를 확률이 더 높은데 지금 대출을 받는 분들이 주로 30대 분들이고요. 집값 하락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승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닥 찍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지금 내가 산 가격보다 손해보지 않는다. 그렇죠. 대출이자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예상과 다른 상황 뭐 3년 정도 조정장이 이어진다면 또 이분들이 급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고요. 금리가 대출금리 좀 올라가고 있어요. 현장에 보면. 그래서 5월만 하더라도 우리 상당금리가 3% 후반대 상당금리는 5% 네. 하단금리는 3%대 상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언젠지. 옛날 이제 다시 올랐어요. 다시 네. 올라가고 아마 은행에서도 선반영해가지고 좀 내렸다가 최근에 기준금리가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올리는 케이스도 있고요. 금융당국도 집값이 좀 올라가니까 5월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팔목 정도 살짝 비틀어주다가 지금은 또 다시 풀어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수 심리를 보면 심리가 여전히 뭐 유지는 되지만 2주 연속 소폭 하락했다 이런 네. 조사 결과도 있어요. 네네. 최근 들어서 이게 날씨 탓, 9월 찬바람 불기 전 탓 이런 거예요? 아니면 살 사람 팔 사람 상반기에 해결 거의 다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우리 상반기에 거래가 좀 많이 되긴 했습니다. 급매물 거래가 됐고요. 가격이 2, 3억 정도 올랐거든요.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 기준에서 보면. 그래서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 매수자들 집을 사려는 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한다. 차라리 한 3월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데 호가가 너무 높다. 네, 지금 금리도 사실 대출금리도 더 올라가고 있고 경기 불확실성이 있는데 따라가기 싫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해석을 하면 계절적 비수기 아니냐. 7월 8월 휴가철에 9월 추석인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10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추석 끝나고 이제 본 게임에서 10월 분위기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아마 내년 총선까지는 이런 보합세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된다는 건 매도자도 급하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매물은 늘어나거든요. 깎아주면 팔릴 거 아니에요. 안 깎아주죠. 그게 특징입니다. 매물을 내놓는데 급매로 네. 내놓으면 가격 거래가 돼요. 팔고 싶으면은 싸게 내놓으면 팔릴 텐데. 그러니까 집주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더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내려서는 팔지 않을래. 그냥 한번 내볼게 라고 해서 지금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거래는 잘 안 됩니다. 시장의 맛을 보는 태핑 중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추석 이후에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 추석 때 만나면 네. 전국에서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전국 부동산 얘기를 반드시 밥 먹으면서 할 거라고요. 하죠. 소장님 전망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보합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대전 갔다 왔거든요. 대전 이제 KBS 토론에 있어서 가서 네. 이제 지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전 또 서울 수도권보다는 조금 늦게 이제 바람이 조금 불긴 했는데요. 최근에 또 조용해졌다라고 합니다. 위분양 났던 아파트가 프리미엄 7천, 8천까지 붙었다고 하는데 네. 그 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외부 세력들이 물량을 전체적으로 찍어가지고 피를 올려서 이렇게 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운 계약도 많고요. 오래 가지 않고 지금 9월 되면서 또 주춤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전국적으로도 반짝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미나님, 저번 달에 집 샀는데 금리 무섭네요 하셨어요. 네. 일단 집을 사신 건 축하드리고 그럼요. 금리가 부담이 된다. 부담이 되는데 또 천정부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내년 되면 또 살짝 내려갈 수도 있고요. 필요해서 샀기 때문에 기다리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그런 의견도 있어요. 맨날 하나만 하는 소리. 그럼 잘 모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의견도 주시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될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석 지나고 봐야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겠는데 이 기사는 뭡니까? 아파트 한 채가 네. 비싼 그 고가의 명품 가방보다 저렴하다. 이거 실화예요? 실제입니다. 실제 전북인데요. 익산시에
태양 아파트라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 검색하면 용기 아파트로 나옵니다. 용기 아파트가 무슨 뜻이에요? 아파트 이름이 용기예요. 네, 무슨 뜻은 아니고 용기인데 91년도에 지은 아파트고요. 5층짜리 2개동 아파트입니다. 130세대 아파트인데 13채가 일괄 직거래가 됐습니다. 630만 원에. 한 채가 630만 원. 아파트 한 채에 630만 원? 네. 630만 원에 13개가 똑같은 가격에 그대로 직거래가 돼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아파트야. 일단 놀랍고도 혹하는 가격이긴 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일단 지도를 보면은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논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집이 지어졌을까요? 왜 지어졌는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일단은 더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라기보다는 저는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보는 게 91년도에 지었으면 우리는 이제 오래되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네. 2개동짜리 130세대 아파트가 지방에 그것도 전북 익산시에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은 네. 높지 않는 게 아니라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고 가격 흐름을 보면 10년 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630만 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서울에 그냥 양옥집 그냥 단층 양옥집 한 채가 대략 2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네. 국민학교 저학년 때니까 90년대 초반 그 정도 했겠죠. 90년대 초반 아니네요. 8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가격이 이 정도면은 지역 따라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 근데 반면에 종부세 내는 집들도 있어요. 되게 비싼 집들. 네. 종부세 내는 집은 지금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특례 신청이라는 걸 하면 세금을 좀 깎아준다. 이게 좀 헷갈려요.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이익일지 특례 신청을 하는 게 이익일지 이거 따져봐야 된다. 이 무슨 말이에요?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종부세가 우리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 나오는 세금인데요. 집 하나 1세대 그러니까 부부 다 합쳐가지고요. 집에 집 하나 있으면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공시가격 12억 넘어가야만 종부세가 부과가 되고요. 다주택자들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인별로 9억까지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집 하나 있는데 부부가 공동명의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1세대 1주택이면 12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근데 1인당 인당 9억 18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네. 일단 강남의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이 20억이었거든요. 공시가격이. 네네. 올해 15억 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공동명의면 세금 안 내는 거죠.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18억이 유리하긴 한데요. 이 특례 신청은 뭐냐면 부부 공동명의나 일시적 2주택 상속 지방 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특례 신청을 하게 되면 집 하나 있는 거 1세대 1주택 12억까지 비과세 되는 거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아니 부부 공동명의면 자 18억보다 12억이 작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운전하면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18억이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러실 것 같은데. 당연히 이거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을 하냐면 고령자 장기 보유자는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최고. 그러면 유리한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유리한 건 아니고요. 자기한테 따져봐야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신청하는 게 유리하고요.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내가 고령자, 장기 보유자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얼마가 되느냐. 네. 따져본 다음에 유리하면 신청을 하고요. 유리하지 않으면 그냥 부부 공동명의 18억까지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빠지는 함정은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모른다. 이 얘기만 들으면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걸 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데 해봤을 때 특례를 신청했을 때와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조건 그리고 일단 내가 특례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그 조건부터 거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홈택스 들어가서 일단 해보시고요. 내가 기존에 특례 신청을 했다. 근데 다시 계산해 보니까 요거 좀 꼭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기한 안에 특례 신청 안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취소 신청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일정이 어떻게 있어요. 돼요? 시간이 있습니다.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니까. 9월 16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추석 지나고 해도 되니까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한번 계산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단순 생각해도 부부 공동명의면은요. 내가 나이가 뭐 60세 이상 아주 많거나 장기 보유자 아니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와, 그래요. 방향나님.
유리한지 불리한지 종부세 좀 내고 싶네요. 쿨하시다. 그렇죠? 종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요. 세금이 진짜 복잡하고 어렵다. 어려워요. 네. 그리고 관리비가 이게 10만 원 이상인 주택 매물을 광고할 때는 앞으로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된다. 저희가 브리핑에서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시행되면 좋겠는데 그동안 월세를 여기 살짝 얹었잖아요. 그렇죠. 네. 월세 안 올리고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좀 없애기 위해서 좀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의무가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50가구고요. 50가구 미만 다가구 다세대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볼 때는 반응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몰라. 왜 나한테 그래? 라는 주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허위로 잘못 알려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대로 적어야지 자기가 또 고객인 임대인한테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투명하게 될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네. 계약서에 관리비 내역은 어떻게 산정된다 그 특약사항 같은 데 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실 때 금액이랑 날짜 이런 것만 쓰시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다가 뭐는 뭐로 한다 이런 거 그러면 아마 이러시겠죠. 아유 까다롭네.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내 집이고 내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키시는 거 권해드릴게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